한 주간을 뜨겁게 달군 정치권 이슈를 살펴봅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이용호 원광대 초기빙 교수,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몇 주째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집중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큰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고 친박계가 정한 D-Day가 내일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오늘 그런 얘기를 했지만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사퇴를 안 한다, 이 전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유승민 원내대표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퇴를 하든 안 하든 정치인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국민한테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간만 달라고 그러고 할 말이 없다고 그러고 언론한테 계속 그런 것은 문제가 있고 어쨌건 대통령이 직접적인 사퇴 거명은 하지 않았지만 불신임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과연 이것에 대해서 원내대표로서 정치적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던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일 투표가 불성립돼서 이것이 무산이 되면 국회법에 무산이 되는 시점에서 사퇴를 한다든가 아니면 추경을 마무리하고 사퇴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정치인이라면 예측 가능한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이는 것이 좋은데 지금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얼마나 큰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지는 몰라도 집권 여당, 자신이 만들어준 집권 여당의 대통령과 맞섬으로써 과연 얻을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저는 정치인으로서 정치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제는 무조건 물러나야 된다라는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좀 다른 각도로 볼 수가 있다고 해석하십니까? 결국 정치적으로 보면은 결과는 그렇게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문제는 이제 지난 6월 25일 날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아주 심하게 배신의 정치 얘기하고 나서 사실은 그게 그렇게 던져놓고 나서 그 위에 아무런 얘기가 없으니까 유승민 원내대표로 봐서는 사실 대통령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통화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본인으로 봐서 답답하지요. 그래서 현실적인 정치는 또 이런 상태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본인한테 시간을 충분히 주자, 숙고할 시간을.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의원총회 가서 세대기를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상태로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문제가 된 것이 국회법 개정안 부분. 이제 공무원 연금 계획과 이제 같이 패키지로 딜하는 것인데 요게 이제 내일 이제 어떤 방향으로 처리가 될지 결국은 지금 여당에서 그 투표에 참석 안 하면 이제 폐기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책임을 가지고 본인이 물러나는 것이 모양새는 괜찮은 것 중에 하나죠. 사실은 처음부터 이제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가 못마땅하게 생각했으면 그 지난번에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권만을 행사를 하고 뒀으면 차라리 내일 정도 해서 요게 이제 그 폐기가 되면서 요 책임을 지고 야당에서도 가만히 있겠어요? 어차피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의장까지 해서 지금 했는데 만일 폐기가 되면 야당에서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럴 때 모양새를 잘 갖춰서 사퇴를 유도했으면 좋았을 것을 배신의 정치라고 굉장히 감정적 얘기하는 바람에 꼬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치라는 게 현실이고 물론 논리적으로 대통령이 이 헌법기관이 그 입법기관인 그 국회의 원내대표를 아무리 집권 여당이지만 찍어내는 것은 안 맞다고 하는 여론이 있지만 그러나 이게 따지고 보면 또 정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유 원내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모양새를 갖춰서 사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에 대해서 전국적인 여론이 찬성보다는 반대 여론이 높았던 것이 이제 지난주 많이 나왔던 것인데요. 다음 주가 되면 아마 대중 기류라든가 또는 이 사안을 바라보는 일반의 시각이 상당히 좀 미묘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이 사태에 대해서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어떤 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어쨌든 물러날 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에 대한 그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아마도 내일 이제 본회의 지나고 나서의
어떤 뭐 언론의 이 시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새누리당 내외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문제의 잘잘못을 넘어서 지금 이 상황 당청 간의 갈등이 아주 첨예화되고 고조화되어 있고 어쨌든 당청 간의 이 협력 자체가 무산되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그래서 전국이 완전히 혼란과 마비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을 어쨌든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시각이 주를 이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난주까지의 시각과 내일 지나고 나서의 시각이 상당히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배제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사태에 대해서 어쨌든 누군가 책임을 지고 해법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각이 높아지게 되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느끼는 부담, 압박 이런 것이 새로운 차원의 압박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아마 유승민 원내대표도 그러한 기류에 맞추어서 어떤 사퇴하는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네. 다만 이 상황에서 합리적인 방안은 아마 이런 것이 되겠죠. 유승민 원내대표가 본인은 어쨌든 이렇게 쫓겨나듯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최소한 이 전국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모양새를 이제 갖추고 싶어 하는 것일 테니까 내일 이제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책임을 지고 본인에게 책임이 있었다. 이것을 어쨌든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또 야당이라든가 국민들에게 그렇지만 어쨌든 책임 있고 추경까지 마무리하고 나가겠다고 하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입장 표명을 해주게 되면 친박계나 청와대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용인해 줄 수 있는 버퍼가 생기는 것이고요. 네. 또 야당도 어쨌든 이 사안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비박계에서도 어쨌든 본인이 선택하는 모양새라고 하니까 더 이상 어쨌든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이제 합리적인 방안일 것으로 보이는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 선택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태로 뭐 마비된 전국이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사실 새누리당의 오랜 그 계파가 친박과 반박, 비박이라고 보면 최근 유승민 원내대표 사태로 인해서 그 친유, 뭐 비유, 반유, 뭐 이런 정도의 또 구도가 또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을 때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 새누리당 내 그 계파 갈등, 그다음에 지금 그 복잡한 상황들이 정리된다 일순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정당의 어떤 구도를 보면 당내 계파 싸움이 훨씬 더 치열합니다. 여당과 야당, 상대당과의 싸움보다도 지금 야당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지금 수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당도 이 포인트가 어디가 끝나냐면 내년 4월 13일 총선이 지나면 이것이 네. 이제 끝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지금 뭐 친이, 친박, 그리고 비박, 반박, 여러 가지 돌박, 여러 가지가 지금 뭐 네. 개파 아닌 개파라는 이름으로 많이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집권 여당, 보수당의 어떤 행태라든가 패턴을 보면 권력 앞에는 그렇게 튀는 사람은 없다. 예를 들어서 어떤 권력의 흐름이 일정 부분 가면 그것을 그냥 소리 없이 따라가는 스타일이 보수당의 특성이고 그리고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상징적으로 배신자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안 했지만 네. 대통령이 어떤 통치 행위를 저는 했다고 봅니다. 이랬을 때 지금 유승민 대표가 과연 내일도 이것을 수용하지 않고 그냥 버티기로 간다. 나 혼자 그냥 가겠다. 예. 그랬을 때 그러면 대통령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야당이 원하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마지막에는 결국은 저는 대통령 탈당 전에 일단은 지도부를 와해시키고 그다음에 대통령 탈당으로 가는데 이것은 결국은 야당이 가장 지금 기대하고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 탈당하는 순간 내년 4.13 총선의 수도권은 전패할 겁니다. 여당이. 그런 것을 야당에서 지금 노리기 때문에 야당은 불난집에 부채질하면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지금 공격하는 것인데 네. 선당우사 정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뭐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난 데에서 누가 친박이 다시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력이 집권 여당에 있냐 없냐, 국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용인을 할 것이냐,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 훨씬 더 저는 중요하고 이 파국이 지나면 오히려 당내가 친이 친박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구도가 마무리되면서 아물면서 훨씬 더 강한 체질의 여당이 총선을 대비해서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총선이 내년 4월 기점으로 해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계파 싸움은 더 치열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공천 싸움이
진행이 될 테니까 뭐 불가피한 일인데요. 지금 친박 입장에서는 지금 뭐 마음 같아서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그냥 내밀치고 싶은데 어떻게든 뭐 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인원수가 적단 말이죠. 그 생각보다 그냥 힘이 예전만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포스트 유승민 이후에 어떤 친박계가 당을 또 장악하면서 공천에 이어서 뭐 총선까지 좀 질주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관심거리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지금 이미 친박계가 3연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당대표 선거, 그 다음에 그 전에 또 국회의장 선거에서도 졌죠. 유승민 원내대표 선거에서 졌잖아요. 3연패라는 것은 이미 어떤 정권 초기부터 지금 벌써 누수가 생겼기 때문에 네. 2단계 와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밀어낸다고 해서 친박계가 어떤 힘을 갖는다?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더구나 벌써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이 8월 되면 이제 딱 임기 절반 지나거든요. 네. 권력이라는 것은 이제 자꾸 시간이 갈수록 아무래도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고 더구나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번 싸움 같은 경우는 더구나 명분이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있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싸움 자체는 전쟁은 대통령이 처음에 잘못 시작된 전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간 뭐 대통령께서 그렇게 결심을 하고 또 집권 여당 내에서 이렇게 이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수습돼야 될 텐데 지금 포스트 이제 만 유승민 대표가 물러난다고 해서 친박에 또 와가지고 뭐 당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런 형태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더구나 국회 예를 들어 뭐 이제 후임에 예를 들어서 이주영 전 네. 의원 같은 분이 친박 핵심 이런 분이 와서 원내대표를 맡는다고 해서요. 이거 그 선진화법이 있는 한에 야당이 쉽게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예를 들어서 7월 중순이건 8월 초에 오면 이제 9월부터는 이제 정기국회거든요. 예. 정기국회 앞두고 이제 국정감사 뭐 시작되고 예산 시작될 텐데 야권에서 새로운 예를 들어서 이종걸 원내대표나 야권에서 새로운 여당의 원내대표를 그래 뭐 환영하면서 유기적으로 대통령이 그렇게 환했으니까 이게 된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더 어려워질 것이다. 뭐 저는 그럴 분위기도 아니죠. 그럼요. 예. 그 김무성 대표가 과연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 가장 키를 쥐고 또 앞에서 뭔가 목소리를 내야 될 상황이기도 한데 본인도 참 고심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고. 네. 어떻게 좀 행보를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 김무성 대표 가장 이제 애매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비박계의 나름 어쨌든 뭐 수장이기도 한 측면이니까 수장으로 인식되는 측면이기도 하고 당 대표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 어쨌든 일정 부분 반영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당 대표인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또 의중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했다가는 한쪽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또 당대표이자 차기 대선 주자라고 하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섣불리 어떠한 선택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이제 사실은 뭐 다 아실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이 국면에서 그 리더십을 충분하게 발휘하지 못하고 이 갈등 상황, 애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당대표에 대해서 어쨌든 뭐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또 다음 주에 생겨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당대표이기 때문에 당청 간의 갈등에 있는 상황에 중재 역할을 해주는 것에 대한 또 책무를 가지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다음 주에도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계속 원내대표 자리에 이제 있는 것으로 비춰지게 되면서 청와대와의 단절 현상, 대통령의 심리적 탈당 현상 그대로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또 여당 아닌 여당 현상이 지속되게 될 경우에는 김무성 대표에게로 화살이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되면 아마 김무성 대표도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상황, 거기서 대통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고 한다면 유승민 원내대표의 어떤 대승적인 양보를 요청하는 모양새, 그리고 어떤 훗날에 있어서 총선이든 이런 상황에서의 다시 한번 어떤 뭐 그 지위를 또 위상을 어쨌든 살펴줄 수 있는 것을 어떤 약속한다든가 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쨌든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시도를 다음 주 중에는 아마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이 문제 사안이 지금 이 친박의 문제가 지금까지는 비박계들이 상당히 응집력 있는 모습을 사실 보여주지는 않았거든요.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우호적인 기류가 당내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원내대표가 바뀐다고 해서 다음 총선에서 비박계들이 총선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일정 부분 방관자적 자세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친박계가 유승민 원내대표의
다른 사람으로의 이제 원내대표 교체까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부분까지 가려고 할 경우에 그러니까 김무성 지도부 체제를 흔든다거나 이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지도 체제를 가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드러나 현실화될 것으로 비춰질 경우에는 아마도 비박계의 응집력이나 결집력 있는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또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상황이 되면 지금은 친박계가 내년 공천에서 피해를 받을 것 같기 때문에 굉장히 강도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이 지도부 김무성 지도부 체제를 흔들게 되고 무너뜨리게 한다면 상대적으로 이 반대로 상황이 비박계들이 내년 총선에서 공천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으로 우려가 커지는 상황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상황이. 네. 그렇게 되면 아마 비박계의 그런 결집력 있는 행동 대응 이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수위 높은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관건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여부 지나서 친박계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당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고 하는 시도를 갈 것이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요, 정작 그 사람의 입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어떤 결단을 내리실 것인가라고 주목했을 때는 얘기가 안 나오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발언들이 나와갖고 스포트라이트를 소위 받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김태호 최고위원의 그 최고위원 회의의 발언과 그 분위기가 단연 화제를 몰고 왔는데 그때 당시 최고위원 회의 발언들 다들 보셨을 텐데 네. 한 말씀씩 좀 어떻게 보셨는지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관전평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여러 상황에서 다른 각도에서 어떤 말을 자극적인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이 무슨 계산된 어떤 말이 아니고 순수한 어떤 생각의 소유자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현상을 보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이라는 것은 두수, 세수, 네수까지 보고 이것을 아주 여우처럼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새누리당 이 상황에서 누가 양보를 해야 될 것인가? 정치적이고 뭐 무슨 절차적 민주주의라든가 민주주의 원리 원칙이라든가 이런 걸 화합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적인 팩트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진을 하는 것 같고 과연 뭐 이것이 뭐 청와대라든가 친박이 사주해서 되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한 사안이 생기면 가장 먼저 앞설 사람이 저는 김태호 최고위원의 어떤 이 캐릭터 어떤 성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위 돌격대장식의 어떤 그런 캐릭터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것을 돌격대장으로 보면 그것은 비난하는 것이고 저는 순수하다고 봅니다. 네. 순수하기 때문에 순수한 사람이 정말 생각지도 않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비판적으로 보면 나쁜 쪽으로 보면 엄청나게 나쁜 쪽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분의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지금 뭐 개헌 논란에 있어서 대표한테 한 얘기 그리고 뭐 당 대표 선거에서도 박근혜 대표한테 한 얘기 그리고 엊그제 그런 얘기 그것을 보면 이것을 정말 단순한 팩트로 보는구나. 그래서 이런 분도 저는 정치판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그런 평가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김태호 최고위원께서 좀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는구나. 적어도 집권당의 최고위원 정도 되면 이 사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 사안을 어떻게 매듭지어야 될지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드러난 현상만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대통령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김무성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이 사안은 그 당시에 최고위원 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당의 판을 깨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네. 거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두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2, 3일 지나고 나서 갑자기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옆에 앉은 분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그 어떤 상황 파악이 좀 덜 됐나 이런 생각이 좀 든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본인의 어떤 존재의식을 더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큰 뜻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한번 좀 펴보는 계기로 삼을까 이런 생각을 혹시 있을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날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친박도 많이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네. 얘기하는 바람에 심지어 뭐 옆에 그날 회의에서 많이 화면에 나왔습니다만은 서청원 최고위원 고마해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황 파악 못하니까 고마해라는 거거든요. 그거 보면은 조금 그 자체가 상황을 좀 그르친 결과적으로 조금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 장 교수님께서
순수한 정치인의 모습을 말씀하셨고요. 네. 이 교수님께서 상황 파악을 조금은 좀 부족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윤희용 센터장님의 발언이 궁금합니다. 보면은 되게 어떠한 정치인들을 보면 이제 그 뿌리 또는 계파 아니면 지역 뭐 또 아니면 선수 아니면 당내에서의 본인의 이제 갖고 있는 당직 또는 차기 대선 주자 등 자기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비전 뭐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어떠한 말과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합리적으로 사실은 대부분 예측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어떤 테이블에서 모였을 때 아니면 네. 대중들을 만났을 때 그런데 이제 김태우 최고위원 최근의 모습에서는 애초에 어떤 정치를 시작했을 때 또는 지난 정권에서 총리 후보까지 올라갔던 하고 하면 뭐 비박계에서도 이제 친이계 핵심이었다고 할 수도 있었겠고 어떤 예. 면에서 또는 최고위원 될 때 어떤 스탠스라든가 보면 또 비박계 입장이기도 할 텐데 지금 보면은 또 굉장히 친박계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맥락적 차원에서 어떤 합리적인 분석이 좀 쉽지 않은 최근의 모습이었던 것은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대중들에게 김태우 최고위원을 좋아하고 또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많은 이제 대중들이 쉽게 그 행보를 이해하는데 예측하는데 또 받아들여 수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모습이고 그래서 네. 사실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대중들에게 본인이 좀 더 어필하고 하려면 본인의 메시지가 사실 일관돼야 되고 본인의 행보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대중들이 한 번, 두 번 보면서 진정성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후보에 대해서 또 인물에 대해서 그런데 모습이 이제 오락가락하거나 네. 자주 이제 변경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런 것들은 아마 어떤 큰 정치를 꿈꾸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비껴가셨군요. 두 분의 말씀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 일관성이라는 것은 목표는 딱 한 가지 같아요. 김태호 최고위원은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여당이 서포트해야 된다. 왜냐하면 출범 자체가 여당 내에서 대선 후보를 뽑아서 지금 청와대로 들어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정이 청와대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집권당의 성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통령을 안정시키고 당이 일사불란을 가야 된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데 그걸 이렇게 결국 도와주는 게 때로는 도와주는 게 아닌 경우가 생겼다 그런 네. 차원에서 지금 일관성이라는 말 좋은 것 같아요. 결국은 정치인의 그 신뢰는 일관성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예측을 벗어나는 이런 행동 때문에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당일에 또 결과적으로 과도한 발언이라고 하는 인식들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친박계가 좀 더 어떤 합리적인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들도 차단하는 효과를 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는 사실은 상황이 돼버린 측면도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정치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그 여러 가지 해석과 또 향후 여러 가지 그 그림들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그 유승민 원내대표 사태는 사실 국회법 개정안이 발단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굉장히 정치권과 특히 청와대와의 관계를 조금 이렇게 삐걱거리게 만드는 단초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은 연이은 이런 과정에 당청 간의 소통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근데 그 당청 간 소통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정무수석이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단 말입니다. 내일이면 50일입니다. 50일. 정무수석이 없는, 가교가 없는 상황.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지난 정권에 보면 현역 의원을 사퇴하고 대통령 정무수석을 마지막에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끝내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소위 말해서 지금 친박 의원들 그리고 내년 총선에 출마 예정자들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고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너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것을 방기하는 것이 아닌가, 정권의 성공을 방기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을 만들고 그리고 성공을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금까지 더 큰 노력을 했던 분들 네. 이런 분들이 그런 것은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고사하면 되겠습니까? 정무수석이 없어서 사실은 청와대와 당 간에 국회 간에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있었던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다 정무수석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혁할 때만 해도 그 조윤선 수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 되는 게 없잖아요. 만일 정무수석이 없어도 비서실장이 나서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구조는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 비서실이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결국은 큰 책임은 다시 대통령께서는 있다고 봅니다. 이
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나와서 이제 언론이나 평론가들 얘기할 때 청와대라고 할 때 사실 대통령이거든요. 네. 나머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일이 벌어진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해법을 지금 대통령은 상수로 보고 네. 나머지 유승민 원내대표나 다른 것들은 다 변수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상수는 고정시켜놓고 여러 가지 대입해도 해법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무수석이 아니라 뭐 특별한 사람을 가져와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엊그저께 운영위 때 보면은 이병기 비서실장께서는 독대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정말로 진퇴를 걸고라도 말씀 한번 하시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새정치연합 뭐 그동안에 새누리당과 특히 청와대 이슈에 정치권 이슈에서 살짝 비껴가 있는 지가 꽤 됐습니다. 새정치연합 얘기 좀 하겠습니다. 만일 내 국회법 개정안이 이제 자동 폐기가 된다면 새정치연합에서는 98년도 박근혜 당시 대표가 같이 공동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재발의하겠다. 소속위원 전원 이름으로 다 재발의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야당에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회법이 무산됐다고 해서 바로 또 감정적인 그런 정치는 참 국민들 보기에 좀 부끄럽습니다. 네. 일단은 대통령은 국민이 모두가 뽑아준 행정부의 수장 아닙니까? 네. 여야가 비록 이것을 대통령한테 올려서 대통령이 거부권에서 자존심을 상하더라도 이것은 어차피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행하는 대통령이 한 수단이었고 그것을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표결을 했건 안 했건 부결이 되면 이것을 똑같은 것을 또 이렇게 또 올려서 감정적으로 우리 한번 끝까지 죽기 살기 해보자. 이런 것은 오기의 정치고 국민들 보기에도 좋지 않다. 네. 결국은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야당의 감정 정치고 그리고 야당의 분란을 잠재우려는 어떤 정치 술수적인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않은 그런 처사라고 봅니다. 야당의 바람직하고 현명한 처사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여러 가지 뭐랄까 이제 어떤 협상 대상자들이 직접 좀 모든 사안을 만나서 타결을 하는 것을 없애고 그래서 갈등 요인들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 제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에서 나타난 권한들을 이제 행사하는 것 자체를 사실은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국면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됐던 것도 애초에 대통령이 상당히 강하게 원내대표까지 언급을 하면서 문제가 커진 것이지 네. 그것도 다른 어떤 그냥 청와대 입장에서 이제 이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 권한을 어떻게 이제 국회법을 침해하고 제약한다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이유를 명시해서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고 국회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따라 제도에 따라서 처리하고 그것이 또 부결이 되든 다시 통과가 되든 간에 아니면 폐기가 되든 간에 하고 그럼 또 야당은 그 상황에서 어쨌든 불만이 있게 되면 이것을 그럼 법안으로 이 자체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다 하면 그 제안도 또 권한도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하고 그래서 폐기되면 그걸로 논란이 이제 꺼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도에서 정해진 권한대로 사실은 대통령이든 청와대든 또는 국회든 또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그 안에서의 불필요한 언급들 감정 대립이 있는 것들을 사실은 최소화하는 것이 사실 선진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네. 봤을 때는 이것이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감정적으로 일단은 이 법안을 다시 불의하고 통과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다시 한번 이 문제점들을 부각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비판받을 측면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것을 해서 다시 한번 법안으로 발의해서 올렸다고 했을 경우에 통과가 아마 안 될 텐데요. 네. 그럼 어쨌든 이 논란은 조기에 종식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국회 내에서의 혼란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게 빠른 길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지금 우리 장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모양새가 안 맞죠. 이건 무슨 가시비적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께서 예전에 대통령 당신께서 이렇게 똑같은 법안 했는데 한번 우리가 내보자. 이거 이미 거부권 행사가 됐고 사실은 또 여당 내부의 일로 지금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거부권 행사되고 만일 재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내는 것은 국민들도 보기에 좀 너무 정치를 좀 가볍게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야당이 이제 그 새정치연합이 한 130석 정도 되는데요.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그 프리미엄을 갖고 지금 사실은 그동안에 야당에서 해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뭐 나쁘지 않은 여건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테두리 내에서 당당하게 법안을 어떤 걸 풀어가고 대화 타협으로 할 일이지 어떤 것을 자꾸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 모시고 정확한 정치권 분석해봤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이영호 원광대 초빙 교수,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